안녕하세요. 안나TV 한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군함도에 대한 다소 진지한 애국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조금 재미있는 주제,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주제, 바로 역사 속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는 게 뭐죠, 여러분? 동성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성을 좋아하고 이성한테 끌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동성애이신 분들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동성애는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게이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게이가 있는데 지금 호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막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남편도 되게 잘 살고. 저희 중에서 시집을 잘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남편이 호주 사람인데, 영국계 호주 사람인데 그 사람 사촌이 그 축구 선수 제라드, 아무튼 잘 나가요. 그래서 호주에서 클럽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잔데. 근데 그 친구랑 제가 만났을 때 게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던가 뭐 변태 같다던가 그런 거 전혀 없고, 되게 말이 잘 통하고 재밌고, 걔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1도 없고, 내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치만 옷은 되게 잘 골라줘. 패션 감각이 되게 좋아요. 게이들이 대부분 좀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이러한 동성애라는 거는 사실 고대 옛날부터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게 막 미디어의 발전으로 막 TV에서 나오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공공연히, 그냥 암암리애가 아니라 공공연히 행해진 경우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역사 속의 동성애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너무 이상해, 징그러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의지와 다르게 내가 남자인데 너무 남자가 좋아. 나는 여잔데 남자가 좋지만 왜 이렇게 여자한테 자꾸 끌리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거는 타고난 거래요. 약간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뭐 엄마가 너무 엄하게 컸거나, 그러니까 남자가 게이일 경우 엄마가 너무 엄해가지고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대. 반대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모성애가 엄마의 모성애가 너무 강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이외의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좀 특이한 경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있거든요. 한나님도 동성애자인가요? 질문이 있나요? 저는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전 남자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중학교 때 살짝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반에 현지라는 어떤 여자애가 전학을 왔는데 미국에서 전학을 왔어요. 근데 걔가 목소리가 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허스키했고 머리가 짧았어요. 그리고 행동이 되게 여자스럽지 않고 좀 대범했고 야한 얘기를 되게 잘하고 재밌었어요. 재밌는 친구였는데 영어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이목을 끄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좀 남성적인 미가 있었어요. 마치 FX에 그 약간 남성스러운 멤버 한 명 있잖아요. FX의 그 멤버 이름이 뭐더라? 여러분, 여잔데도 이런 스타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분 태국의 되게 유명한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여잔데 되게 잘생긴 남자, 이렇게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를 톰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일 유명한 태국의 톰보이예요. 나도 잘생겼다고 생각이 든다. 나도 심쿵한데 완전 남자 같죠? 근데 여자예요. 이런 스타일로 생겼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점점 그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여자애랑 잘 지내는 게 왠지 질투가 생기는 거야. 그래, 뭐 친구끼리 원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조별 과제를 하느라고 그 친구 집에서 잔 적이 있었어요. 저랑 다른 친구들 같이. 근데 다른 애들은 다른 방을 자고 어쩌다가 그 친구랑 나랑 한 침대에서 자게 됐는데 심장이 왜 뛰지? 막 심장이 뛰고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막 설레이고. 근데 걔는 잘 자. 근데 그 뒤로 계속 걔만 보면은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어떡하지? 나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어떡하지? 나 성 정체성에 눈을 뜬 건가? 되게 고민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나만 끙끙 앓다가 다른 친구한테 야, 나 어떻게 나 현지만 보면은 좀 약간 막 떨리고 나 어떻게 나 현지 막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약간 매력 있는 여자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그래요.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죄도 아니고 남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배척한다던가 막 극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이렇게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호모포비아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호모포비아가 이제 종교적인 곳에서 많죠.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예전에 게이와 관련된 무슨 드라마를 김수현 작가가 저기 SBS에서 방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신문에 막 그런 기독교 무슨 어머니회 뭐 이런 데서 김수현 작가 막 작가직을 박탈해야 된다 그런 게이물을 드라마에 방영하다니. 근데 여러분 게이라는 건 전염병도 아니고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는 전염병도 아니고 누가 게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도 해봐야지 멋지다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라는 노래가 있죠. 앞부분만 살짝 들어볼까요? 이 사랑의 시의 가사가 게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날이었죠. 가사가 공감이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게 왜 힘든 날이 됐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예술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 디자이너들, 이런 노래 작곡하는 사람들, 가수들 그런 예술적인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사설이 기른 이유는 이런 성소수자들은 남과 다른 것이지 저번에도 제가 양성 구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한 사람 몸에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자를 좋아해야 돼? 남자를 좋아해야 돼? 그런 거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소수자의 그런 선택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야 징그러움 이런 얘기를 좀 하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좀 오픈마인드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가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원래 동성끼리 좋아하게 되는 거고 이성끼리 좋아하는 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다. 소수다. 예를 들어서 다수가 동성끼리 좋아하면 이성끼리 좋아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이성끼리 좋아하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고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신기하게 보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을 극혐하고 욕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니네들한테 동성애 하자고 했냐? 내가 너한테 막 사귀자고 했냐? 우리가 니네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 왜 우리를 이렇게 뭐 탄압하고 싫어하고 극혐하냐?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킨제이 박사 연구에 따르면요. 그런 성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에서 10%가 동성애자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을 좀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지 우리나라도 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고요. 연예인으로는 홍석천이 처음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런 썰이 있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누가 게이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임을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 잘생긴 남자 3명 중에 1명이 게이다. 진짜 겪었어, 내가. 제가 일할 때, 저 남자 멋있다. 그러면은 같이 일했던 언니가 저 남자 게이야. 왜죠? 왜 잘생긴 남자는 게이인 거죠, 진짜? 막 이러고. 그래서 영국엔 이런 얘기가 있다고. 잘생긴 사람 3명 중에 1명은 게이라고. 아니, 왜? 왜 이렇게 그래서 막 속상한 거예요. 진짜 놓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엔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분이 있죠. 엘튼 존?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게이는 좀 뭔가 좀 특이하고, 막, 남자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고, 여자는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뭔가 행동이, 뭐, 취향이나 모습이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정말 되게 높은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의사인 사람도 있고, 연예인인 사람들도 있고, 교수로 활동하는, 멀쩡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게이의 50% 이상이, 뭐라 그러지? 평상시에 그냥 일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의사라고 쳐. 내가 의사인데 부인도 있어. 자기 부모님 때문에 부인하고 결혼을 해. 여자랑 결혼을 하지만 연애는 게이 여자친구랑 하면 안 되지. 게이인 자기 남자친구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바람 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뒤를 쫓았는데 자꾸 남자만 만나고 있어. 내가 오해했네? 오해가 아니야.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숨겨놓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친구가 게이라고 했잖아요. 걔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항상 계속 애인이 바뀌어. 그리고 심지어 막 3명씩 만나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랬더니 진짜 직장에 가면 한두 명씩 꼭 있어. 자기를 알아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게이들이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역사 속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 중에서 먼저 남색 편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남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이를 남색이라고 했습니다. 남색, 산의 남자에 그 색자 있잖아. 색을 밝힌다 할 때 그 색자. 색을 원래 성적인 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색이 이제 게이인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색. 가장 고대 최초의 남색이라고 치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죠. 아주 옛날 사람.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딱 옛날 그림이죠.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인도 쪽까지 이렇게 막 그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하셨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견이 좀 반반인데요. 왜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부인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여인과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었어. 근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은 자기의 친구였던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사람이었대요.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전장에서 항상 우정을 나누고 우정도 나눴지만 다른 것도 나눴던 그런 친구였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헤파이스티온을 사랑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헤파이스티온이 죽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그를 위해서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울게나.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말일세. 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죠?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우, 절절해. 그대는 우리의 순수한,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요. 그대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대는 우리의 순수한 널쩍자리의 봉헌도 좋아하지 않았고, 나의 많은 입맞춤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를 싫어하는 와이프라던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겠죠? 널쩍다리의 경건한 결합조차도. 여기서 도대체 그 널쩍다리의 경건한 결합은 뭘까요? 널쩍다리의 경건한 결합이라. 네, 어쨌든 그런 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 말 너무 멋있는데요?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쨌든 자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동성애자보다는 양성애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과거의 고대의 이런 인물들을 봤을 때, 와이프도 있지만, 훨씬 더 남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이목 때문에 결혼은 하고, 아이를 이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가장 역사적으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뭐랄까, 역사가 깊은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오래 겪다 보면은요, 전쟁통에서 이런 병사들끼리 그런 동성애가 공공연히 행해져요. 남자들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여고를 나와서 그런데 여중 여고에는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냥 오픈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점심시간에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서 둘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눕고 뽀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막 와 문화 충격 막 그랬었는데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해외에서는 인정했지만 옛날에는 게이를 질병으로 막 그렇죠 질병으로 보기도 했죠. 근데 또 나라마다 좀 틀려요. 몰랐죠, 그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는 이제 마케도니아 뭐 이런 나라 있고 또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나 그런 유럽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철학이라던가 군사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알려줄 때 스승과 제자 간에 암묵적인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준비를 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귀족 가문의 소년들을 12세에 의무적으로 교육이나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럴 때 자기의 스승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냥 뭐 의례적인 관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귀족 가문의 소년들에게 약간 정력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애인? 그런 게 이제 스승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켈트족, 게르만족, 그리스, 알바니아족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이제 이러한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교육적 동성애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이라는 거를 알려줄 때 철학자들을 이렇게 알려줄 때 젊은 견습생, 자기가 철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젊은 소년들과 그런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알려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맺고 그런 제자 이상의 관계를 맺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 시대에서는 좀 여자를 되게 좀 천하게 봤거든요. 그런 심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심했어. 우리나라 유교 사상 정도로. 여자는 되게 천하고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자기가 천해진다고 그렇게까지 좀 여겼던 그런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맺었대. 좀 뭐랄까 뭐 남자를 완벽한 몸으로 봤고 남자를 되게 신성한 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남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거야. 여자랑 관계를 맺을 때는 그냥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왜 악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다른 그 젊은 소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악처, 질투를 한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여기서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여자와 동침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 정도에. 여자와 동침하면 그냥 아이만 그냥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러한 남자 간의 동침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교육적인 동성애 관계가 관례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색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여색은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할게요. 차무영님. 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스에는 그런 게 공공연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린 그런 소년이죠. 유소년들이 그렇게 꽃미남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여러 동성애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은 또 누가 역사 속 동성애자인 인물이 있냐면 바로 앙드레지드입니다. 앙드레지드는 뭐로 유명하냐면 저 작품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바로 좁은 문.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죠.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드가 죽기 전에는 계속 표현을 하지 않다가 죽기 전에 결국 나는 사실 동성애자였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작가로 유명한데요. 1924년에 출간한 소설 앙드레지드의 코리동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코리동에는 앙드레지드의 그런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코리동을 읽으면 앙드레지드가 어느 정도 동성애자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뭔가 이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것에 대한 반박이 여기에 막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앙드레지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이런 페리클레스의 그리스,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는 항상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엄청난 문화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그럼 그들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성 아우구스투스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더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먼저 마음을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을 신의 경지로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어려웠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은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동성애자로 유명하죠. 앙드레지드. 좁은 문의 작가. 또 누가 있을까요? 좁은 문 유명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읽어보지 않았나? 세계 문학 전집에 나와 있는. 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도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나나나나나나나 그 백조의 호수 나나나나나나나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노래 중에서는 좀 약간 우울하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인간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많은데 이게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동성애로서의 고뇌가 거기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되게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 때문에 되게 무척 괴로워했고, 러시아에서는 19세기 그때 당시 차이코프스키가 활동했던 1840년 그 시기에 되게 그 19세기에 동성애에 대한 그게 심했대요, 탄압이.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몰래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 시도도 할 정도로 차이코프스키는 이제 동성애 때문에 본인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이 죽음에 대한 또 의혹이 있습니다. 이 차이코프스키는 마지막에 콜레라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이 차이코프스키의 어머니가 콜레라로 죽었기 때문에, 콜레라라는 거는 약간 이런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고 설사병이 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로 죽는 건 좀 드물어요. 요즘에 이제 약도 있고 하니까. 예전에는 콜레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차이코프스키는 어머니가 이미 콜레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끓이지 않은 물은 먹지 않았대요. 근데 차이코프스키가 콜레라로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의사의 진단으로는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고 죽었다. 그래서 콜레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비소 중독하고 증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코프스키가 비소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차이코프스키의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이 됐대요. 그 차이코프스키가 비소를 먹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독살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통해서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에서도 이게 한번 다뤄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차이코프스키가 되게 좀 그런 모교가 워낙 그런 교양학이나 이런 음악적으로 유명한 모교였는데, 너는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동문들이 비소를 주고 그냥 이걸 먹고 너 죽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닐까. 차이코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살의 어린 제자인 알렉세이한테 사랑을 느끼고 여러 명의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고 그 부인은 이제 결국 이혼을 했지만 부인은 되게 힘들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네.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여기 잘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한테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고. 차이코프스키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미남인데? 매우 미남인데, 그쵸? 외국 남자 치고 되게 느끼하지 않게 생겼죠, 그쵸? 코도 되게 높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차이코프스키도 동성애자였다. 사실 뭐 역사 속 동성애자들을 다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만,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만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대요. 사형당할 뻔했었는데 같이 잡혀간 사람 중에서 동성애자인데 되게 높은 직위의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을 풀려주면서 같이 운 좋게 풀려나와가지고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나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뒤로 그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자임을 최대한 숨기면서 동성애 동성애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미모가 뛰어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예뻐했던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살라이라는 제자인데, 이 살라이는요, 이제 견습생식으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일 시키려고 딱 자기 집에 들였는데 천방지축이었대요. 오자마자 막 돈을 훔치고 맨날 술 먹고 늦게 오고 완전 망나니였대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완전 매력을 느껴서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매력을 느껴서 살라이한테 완전 푹 빠졌는데, 그 살라이의 얼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떠한 작품과 외모가 똑같다고 합니다. 바로 모나리자죠. 어때요? 살라이의 얼굴 어때요? 이게 살라이를 그린 얼굴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모나리자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살라이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최대한 여자인 것처럼 덧칠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였던, 그리고 그 동성애의 상대였던 살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살라이를 사랑해가지고 이 모나리자도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뭐 다비드상이나 뭐 이런 작품들이 살라이를 닮은 작품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 살라이로부터 그런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성욕이라던가 이러한 극단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작품에 되게 투영이 되면 엄청난 문학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런 작품의 뮤즈라고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이 살라이가 뮤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살라이의 그림이라는 게 되게 진짜 쏙 빼달았죠. 좀 뭔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되게 비슷하죠. 진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알 텐데, 그는 천재로 유명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 그림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동그란 해부학도 그리고, 그럼 해부학 그런 해부도도 그렸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비행기 같은 것도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되게 천재였다고 하는데, 성적인 취향은 달랐다라는 거죠. 모나리자보다 원본이 더 여자 같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살라이를 그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살라이를 그린 뒤 거기다가 자신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이제 살라이를 사랑한 나머지 살라이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덧칠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다. 왜냐면 헤어스타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죠. 그때 당시 진짜 헬리콥터를 만들려고 하질 않나. 와, 여러분,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획기적인 거거든요. 천재거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동성애자였다라는 거. 예,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남색을 즐겼던 여러 황제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저쪽, 무슬림 쪽, 아랍 계열에도 엄청난 스케일의 남색을 즐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 5세인데요. 무함마드 5세는 베르베르 왕조의 무함마드 5세는 너무 남자를 좋아하는 나머지 우리나라의 연상군 같은 거야. 이게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미소년들을 뽑아서 600명을 뽑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의 그런 소년들을 뽑아서 자신들의 하렘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무하마드 뭐 이런 그때 당시에 그런 왕들은 그런 그러니까 아랍의 왕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하렘이 있었어요. 하렘은 뭐냐면 원래 여자들만 있는 게 하렘이거든요. 왕이 가서 즐기러 가는 거예요. 하렘에 가가지고. 그럼 하렘에 있는 여자들은 여자들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렘에서 힘을 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렘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랍식 내시인 거예요. 거세를 해야지만 하렘에서 일할 수 있었어. 왜냐면 거기 있는 하렘의 여자들과 절대 자면 안 되니까. 하렘의 여자들은 무조건 왕의 여자들이니까. 우리나라 궁녀랑 비슷하죠? 거기도 내시가 존재했었어요. 거기 하렘에도. 그런데 남자들로 구성된 600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하렘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사실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관계 시에 남녀의 관계 시에 삽입보다 용어 좀 오랄 그 행위를 거기에 빠지는 남자들이 동성애에 또 빠질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그거는 여자가 해주는 것보다 남자가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남자는 남자의 몸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자가 한번 그렇게 해주면 그걸 못 잊고 또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남색을 즐기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여자의 그것보다 구멍이랑 아무튼 어떻게 용어를 좀 순화하고 있어. 그것보다 다른 구멍에 넣게 되잖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구멍은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곳이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 친구가 게이라고 했죠? 최근에 잠깐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왔었는데 택시를 타가지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게이인 게 티가 나니까 택시 아저씨가 둘이 뭐 게이인가 봐요? 둘이 사귀나 봐요? 네 게이예요. 그랬더니 막 자꾸 게이들의 삶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더래요. 뭐 노골적인 것까지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서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갓길에 세우라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셋이 했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 우리나라에도 그쪽에 관심이 많은 남자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충격 먹었어. 너 진짜 우리나라에 그거 전도사냐? 막 그러면서 충격적이고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쪽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격이 화끈하죠? 자, 그 다음에 이에미추 쇼군이라는 일본의 황제 쇼군도 동성이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일본에 젊었을 때 남색을 굉장히 즐겼던 그 쇼군이 있는데 얼마나 개방적으로 남색을 즐겼냐면 이제 항상 오픈마인드로 이제 길에서 만난 남자를 아무나 이렇게 남색을 즐겼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고 중국의 한 황제도 이렇게 이에미추 쇼군과 비슷하게 남색을 즐겼다고. 중국의 한나라의 황제도 남색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한무제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엄청나게 이 작은 인간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이 책 살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책에 이제
맛보기식으로 몇 페이지를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사서 읽을 건데, 마빈 해리스 씨가 지은 내용인데, 인류에 대한 102가지 수수께끼, 그러면서 특이한 인류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의 그런 성문화에 대해서 썼는데요. 와, 정말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제일 쇼킹해요. 제일 쇼킹.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파푸아뉴기니는 이런 동성애를 하나의 풍습으로 꼭 지나가야 되는 절차로 여긴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문화 상대주의적인 이론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거는 각 지역의 뭐 풍습, 뭐 날씨, 뭐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린 거잖아요. 그들의 대대로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저 따라하는 것 뿐이니까 이 사람들이 변태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풍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이렇게 첫날밤을 지새면 그 창호지 같은 그 문을 뚫어서 몰래 보잖아요. 왜 하고 있는 걸 왜 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관음적인, 약간 변태적인 생각인데 보게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야한 비디오도 없고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에 시집 가야 되는 이제 뭐 그 사람의 여동생이나 다음 타자인 사람들은 그거를 엄마가 가서 보라고도 했대요. 화선지 뚫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실제 첫날밤 지새는 애들도 그 애들이 뚫어서 보고 있는 걸 알아. 남이 보고 있는 걸 알고서 해. 이거 양쪽 다 약간 좀 약간 변태성이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영상물로 보는 야한 동영상과 실제 행위를 본다는 거는 완전 다르죠. 실제 행위를 보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남들이 보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성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푸아뉴기니의 동성애 풍습, 좀 다소 충격적인 동성애 풍습을 이 책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적인 삼비아족에서는 사내아이가 8살쯤 되면 어머니를 떠나, 8살? 너무 어리잖아. 8살 때부터 이렇게 혹독하게 8살쯤 되면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남자들만 사는 커다란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이상적인 남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책의 내용이에요. 저 그냥 딱딱하게 읽을게요, 여러분. 그중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취급되는 것이 여러 해 동안 연장자의 정액을 입으로 받아 삼키거나 몸으로 받아들여 항문으로 받는 것이다. 정액을 많이 보유해야지만 남자다운 병사로 성장할 수 있다. 삼비아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너무 자주 성교하지 않으려 조심한다. 이것은 신성한 정액을 아내에게 많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이 부족에선 새로 결혼한 신부는 남편 쪽 부족의 모든 남자들과 섹스를 해야 한다. 오티브 본발이라 부르는 이 의식은 한 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아기를 출산한 뒤에 또 한 번 치러지는 일종의 행사다. 예,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와 완전 충격. 파푸아뉴기니 대박. 저 진짜 충격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랄까 좀 지금 나도 지금 멘붕이야. 어쨌든 되게 호전적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주로 이제 전투나 막 사냥을 많이 하는 이 삼비아족은 너무 남성 위주인 거예요. 남자가 뭔가 음식을 이렇게 사냥을 해오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는 거야. 그래서 남자의 주의가 엄청 높아. 그러다 보니까 남성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지. 남성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남자의 그 정액조차도 엄청 신성시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연장자인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봉사를 계속 끊임없이 해서 많은 그것을 축적한 사람이 최고 1인자의 그 전사가 될 수 있는 속이 안 좋아지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좀 다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한 남의 그런 특이한 풍습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좀 쇼킹하긴 하지만 와 대단하다. 와
충격적이네. 뭐 이 정도. 우리가 막 비난할 건 없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에스키모족, 이누이트족의 하나의 풍습 중에서는 뭐 이글루에서 살잖아요. 추운 데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빌려주잖아요. 아우 추운데 여기 우리 아내가 좀 따뜻해요. 어떻게 안고 주무시지요. 그래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이렇게 비워줘. 그 남편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고 이제 사냥 나가거나 딴 데서 자거나. 아니 모르게 손님 대우를 극진하게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날씨가 워낙 춥고 이제 난방이 안 되고 추우니까 손님에게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해준다. 이제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제공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서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렇게 제자와 스승 간의 그런 암묵적인 동성애 관계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 교육적 동성애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파푸아뉴기니의 충격적인 동성애 풍습은 제가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거니까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세요. 작은 인간을. 저도 사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족들의 동성애적인 풍습이 있는 종족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종족은 그런 종족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모계사회, 여자들이 되게 높은 아마존에는 여성 상위의 그런 모계사회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여자들끼리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남색에 대해서 얘기를 쫙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다소 이제 좀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남색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마 좀 들어본 것도 있을 것이고 공감이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남색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최초는 바로 신라시대입니다. 바로 신라시대의 해공왕이죠. 뭐 해공왕은 남아있는 뭐 그런 포스터래 그림 같은 거는 없고요. 해공왕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해공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8살에 즉위를 했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쓰여있는 기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 왕은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나 여성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며 도류와 어울려 희롱하였습니다. 도류가 어린 그 여자들 얘기예요. 그 궁녀들 같은 거. 그러므로 나라에 큰 난리가 있어 왕은 선덕왕과 김양상에게 살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해공왕이 어렸을 때부터 여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처럼 하고 다녔고 이렇게 막 진짜 머리도 기르고 여자처럼 하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덕왕의 아들인 해공왕은 8세 때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좀 여리여리했다라는 거지. 왕자의 심성보다는 공주의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공왕은 기록에 그냥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성기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왕은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의 몸을 빌어서 왕이 됐으니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고 그것을 빌미로 결국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해공왕 때부터 진골귀족들이 반란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가 망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렇게 해공왕이 대표적인 최초의 동성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에서 동성애적인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화랑이죠. 신라의 화랑도, 이 화랑들, 꽃미남 단체, 이 화랑들이 이렇게 꽃미남 단체를 만들면 서로 눈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이런 미소년들이. 이 화랑도는 지금의 이런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예요. 이게 산세를 다니면서 경치 좋은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경치를 풍경이 좋은 곳을 다니면서 시도 읽고 무슨 학문을 뭐 증진하고 무예도 이렇게 연마하면서 그런 청소년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만 있는 집단에서는 동성애가 공공연히 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군대, 교도소, 남중남고. 여러분 혹시 남중남고에서 이렇게 남중남고에서 이렇게 좀 동성애가 행해졌던 그런 일 없나요 혹시? 남중남고는 좀 그런가? 그치만 교도소에는 있어요. 군대에도 있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 흔히 뭐 비누를 선물해줄게 해서
나는 잠시 비누만 주었을 뿐인데 비누 좀 주워줄래? 했을 때 비누 주우려고 이게 구부린 순간 축 개통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네요. 같은 학원 다니던 친구 학교에서 수련회 가서 동성끼리 서로 키스를 했다고. 남자들끼리. 네, 참 이상해. 이것도 나의 편견이야. 여자끼리 키스하는 건 그냥 봐줄만 한데 남자끼리 키스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들지? 보기가? 그거 있잖아. 막 왕게임 같은 거 할 때 남자끼리 키스시키면은 막 너무 보기가 좀 싫어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의 편견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사랑하는데 뭐 키스하는데 뭐 차라리 공격이면 괜찮은데 수비는 이것도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수비가 바텀이고 공격이 뭐더라?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바텀이란 역할이 있고요. 공격을 탑이라고 하나? 그럴걸. 탑이 있고 바텀이 있어요. 네. 그게 용어도 따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화랑들이 이렇게 최초의 동성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나라에서는 귀족 출신의 외양이 잘생기고 품행이 고든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받들게 하자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화랑을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었고 이 화랑도 중에서 화랑들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향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죽질환가죠. 모죽질환가는 두고가 죽이랑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예요. 어느 정도로 추모했냐면 나는 죽이랑이 죽다니 나도 같이 죽어서 죽이랑의 관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 정도로 사모를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이 정도로 사모하다니.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했던 걸까? 약간 동성애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도 화랑도는 동성애적인 집단이었다고 주장을 공식화했고 조선시대에도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화랑의 이런 동성애적인 행위를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조선시대에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워낙 또 성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동성애를 보면은 동성애도 하지만 또 이성과도 또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약간 양성적인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관계만 맺는 거지. 그래서 이 화랑은 그 진흥왕 때 되게 엄청나게 재정비를 했는데 화랑도를 정비하게 됐는데 진흥왕의 어머니가 또 이게 화랑들과 많이 또 어울렸다라는 또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화랑은 그러한 미소년 단체로 약간 성적인 또 그러한 역할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랑하면은 또 사담을 빼놓을 수 없죠. 화랑의 일대 화랑의 그 일대의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주라고 하는데 일대 화주가 아니라 낭주? 아닌데? 풍월주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일대 풍월주인데, 이제 사다암이 그렇게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고, 마성의 남자였대요. 심지어 사다암은 미실의 첫사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미실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있는데, 사다암은 또 엄청나게 남색을 즐기던 사람이라, 사다암이 그 애인이었던 무관랑이 결국에는 병사하자 7일 동안 통곡을 했대.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결국은 자결해 버렸대. 아니 이게 우정이겠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통곡을 하다가 자결을 했을까? 그래서 이 무관랑과 이 사다암의 관계는 그러한 우정 이상의 그런 동성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파무파탈이야. 사다암은 미실하고도 막 오무파탈이라고 하겠죠. 오무파탈. 그래서 화랑도 동성애적인 집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제7대 왕 목종도 그 남색에 빠진 왕으로 유명합니다. 일단은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후예요. 이 천추태후는 옛날에 좀 못된 여자, 막 자식도 내버리고 완전 불륜행각을 한 여왕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이 천추태후라는 드라마에서는 여걸, 약간 좀 그래도 자기의 뜻을 이렇게 피우려는 여걸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천추태후라는 드라마가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살짝 약간 띄워주고 미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천추태후는 엄마가 너무 센 거야.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후야.
그래가지고 천추태후가 이제 목종이 19의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뒤에서 천추태후가 다 섭정을 해. 천추태후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어머니가 너무 세니까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너무 어머니가 엄하게 길렀고 어머니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에 대한 그런 혐오감, 여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생겨서 여자랑은 관계를 절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내 생애 첫 여자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남자들이 이제 좀 그냥 정상적이고 좋으면 그냥 여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보는데 어머니한테 피해의식이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과의 그런 나중에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천추태후는 목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그 김치향하고. 그 김치향이 아마 천추태후의 삼촌인가 그럴 거예요. 이 고려시대에 또 근친을 볼 수 있는데 이 김치향하고 엄청나게 이제 바람을 피고 김치향 사이에 낳은 아들을 또 왕위로 세우려고 또 노력을 했었어요. 천추태후가. 뭐 어머니가 이러니 목종은 이제 뭐 정사에 막 흥미를 잃고 이 목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하게 되는데 이 목종이 그렇게 예뻐했던 그 목종의 그 애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유행간이라는 애인이었습니다. 유행간은 이게 드라마에서도 막 되게 잘생긴 사람으로 유행간이 나오는데 유행간 제가 따로 빼지 않았네요. 아무튼 되게 좀 꽃미남이었고 엄청 잘생겼었대 유행간이. 그래서 목종이 유행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생김새가 너무 아름다워서 목종이 특히 그를 사랑해 남색 관계를 계속 맺고 이 유행간은 그때 당시 되게 높은 그러니까 내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측근에서도 가장 높은 한문 사인으로 이렇게 벼락 출세 엄청나게 출세를 시키고 무슨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유행간한테 물어보고서 이렇게 다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행간을 좋아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유행간이 막 교만하게 굴고 관리들을 막 업신여기고 하도 만행을 저질러서 결국 그 신하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제 강조의 정변으로 이제 목종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종은 유행간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고 유행간은 과연 목종을 과연 사랑했을지 아니면 본인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유행가가 아니고 유행간. 네, 유행간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목종도 천추태후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동성애를 했던 기록이 남아있고요. 고려 때의 또 최고의 동성애자는 바로 공민왕이죠. 쌍화점에 모티브를 줬던 쌍화점이 공민왕의 동성애와 관련해서 자제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건데요. 이것은 고려사에 그대로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말이 많아요. 공민왕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일단 고려사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이제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노국공주를 엄청 사랑하고 원래 여자를 좋아했었는데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는 완전 여자한테 흥미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색의 눈을 떠서 자제위라는 미소년 또 단체를 만든 거야. 마치 그 화랑도처럼. 자제위를 만들어. 자제위는 국왕의 친위부대, 국왕의 측근 부대인 건데 이 자제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해서 이렇게 어린 소년들을 양성해서 얘들이 자제위입니다. 이런 꽃미남 얘네들을 양성해서 여기에 송중기도 지금 벗고 찍은 게 있죠. 자제위를 양성해서 이제 자기의 밤마다 자제위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특히 이 자제위와 또 어떠한 관계까지 맺었냐면 이렇게 했대요. 변태적인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변태적인 동성애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 궁의 무술이 중에서 이런 나인들 무술이 중에서 나이어리 무술을 불러가지고 보자기로 얼굴을 이제 가리게 한 다음에 이제 무술이도 얼굴을 가리게 한 다음에 자제위로 하여금 그 여자를 막 강간하게 시켜. 그러면 이제 그 공민왕이 그걸 보고 있다. 옆방에서 그 광경을 구멍을 뚫고 딱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쌍화점에 나오잖아요. 쌍화점에서 조인성하고 송주효랑 관계하는 거를 공민왕이 몰래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려사에 나와 있어요. 몰래 보고 있다가 이제 공민왕이 막 흥분이 되잖아. 그러면 와가지고 자신이 여자로 화장을 하고 곱게 화장한 다음에 자제위 청년들한테 나를 덮쳐라.
이래가지고 자제의 청년들한테 돌아가면서 자기를 범하는 걸 되게 즐겼대요, 국민왕이. 그래서 다소 퇴폐적인 그런 동성애를 즐겼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자제위한테 그런 걸 시키질 않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제위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신의 그 비었던 입비, 그러니까 자신의 후궁들한테 어쨌든 후사는 봐야 되잖아.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후궁들한테 자제위 청년이랑 관계를 맺으라고 자꾸 막 이제 자제위를 들여보내는데도 그 후궁들이 끝까지 그거를 안 하니까, 거절하니까 목에다 칼을 대고 막 이렇게 강제로 자제위로 하여금 범하게 강간을 시키게. 그래서 익비 한씨한테 엄청나게 자제위들이 이제 강간을 한 거야. 그 중에서 여기서 홍륜 역할로 나오는 게 바로 조인성이죠. 홍륜으로 하여금 계속 이제 홍륜이 한번 이제 익비를 강간시키고 나서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야, 그 익비한테. 그래서 결국은 익비가 홍륜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 그랬는데 그걸 또 국민왕이 되게 기뻐했고, 이제 익비의 아이가 내 아이인 것처럼 이제 입막음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최만생이라는 내시를 불러와가지고 이거를 이 익비의 아이가 홍륜의 아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이걸 입막음해야 된다. 그래서 홍륜을 죽여라라고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최만생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사실을 모두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홍륜을 죽이고, 그럼 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결국 죽겠네? 이래가지고 최만생이 홍륜을 찾아간 거예요. 홍륜을 찾아가가지고, 야, 익비가 네 애 임신해가지고 딸을 낳거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네 딸이라는 거를 소문날까봐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안 되겠다. 우리 둘이 손을 잡아서 국민왕을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원래 최만생하고 또 이 홍륜은 국민왕하고도 또 그런 관계였거든요. 관계를 서로 남색을 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왕의 애인이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결국에는 본인들 살기 위해서 국민왕을 난자해서 죽이게 된 그러한 스토리를 쌍화점으로 만든 거예요. 쌍화점의 내용이 아예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고려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륜과 최만생한테 1374년에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말이 많아요. 이 고려사에 대한 내용이 그 고려사가 고려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지어졌어요. 고려사가. 그러니까 고려의 역사를 조선시대에 지은 거야. 그런데 고려를 다 갈아엎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막 그 최영 장군은 반대했는데, 최영 장군은 요동정벌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반대했죠. 이성계가 막 사불가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이런 장마철의 싸움이냐, 소국이 대국을 치면 안 된다, 요동정벌을 반대하다가 그냥 가. 그래서 가다가 위화도에서 그 압록강의 한 섬에서 샥 돌아가지고 오히려 개경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쿠데타로 나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도 옛 고조선의 조선을 따서 조선이라고 지었고, 뭔가 고려를 최고로 좀 퇴폐적이고 변태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고려사를 그렇게까지 음란하게 남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왕을 좋은 군주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돼버리니까, 고려는 거의 다 변태처럼 막 완전 사치와 향락에 막 빠졌고, 국민왕이 변태적이고 이런 행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조선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의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자제위라는 단체는 사실은 정말 국민왕의 왕권 강화 기구이면서 뭔가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기구였는데, 남색의 단체로 이렇게 막 동성애 단체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요즘에는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려사에는 엄청난 동성애 단체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국민왕이 이제 동성애자였다라고 쌍화점에서 진짜 조인성하고 주진모의 그 동성애 연기를 보고 정말 얼마나 쪽쪽대는지, 네,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충격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약간의 남색은 있었는데 오버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그건 사실 알 길이 없죠.
그치만 어느 정도의 자재위 단체에서 남색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오버해서 쓰여지진 않았을까, 어느 정도의 빌미는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성애를 했던 단체는 또 어떤 단체가 있냐면 바로 왕의 남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남자 보셨나요? 왕의 남자에 보면은 이준기가 여자보다 더 예뻐. 이준기가 맨날 여장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해. 이게 남사당패인데, 남사당패는 이렇게 맨날 국악하면서 얼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마당놀이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이렇게 외줄타기도 하고, 연극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옛날 뮤지컬인 거야. 뭐, 우리 왕이 들어오는디? 아이고, 장녹수 얼굴 좀 한번 보자!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라임을 넣어가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막 이어가고 연기도 하고, 거기서 남사당패는 항상 장날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험한 생활을 해요. 다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서커스단도 원래 초반에는 남자만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남사당패는 원래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결국 동성애가 어느 정도 행해지죠. 남자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성욕을 풀어야 되고, 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는 그 동성애의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남사당패에서 여장을 주로 하고 가장 예쁘장하게 생긴 여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애, 그런 어린 예쁜 소년을 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삘이. 삘이라는 용어가 있는 용어예요. 우리가 곱삘이라고 막 하는데, 그 삘이라는 용어가 어린 남자애라는 뜻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곱삘이가 나왔다는 얘가 있는데, 삘이라고 불렀는데, 이 어여쁜 예쁜 소년들은 심지어 이제 남사당패가 장날에 가면 그 삘이를 보고 나 쟤랑 만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어떤 양반이 삐리에게 이제 삐리를 오늘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해서 돈을 주면, 그 삐리가 약간 공공연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 마을의 남정네들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약간 동성애도 약간 했고, 그리고 이제 삐리를 교육해주는, 이제 삐리에게 교육해주는 삐리에게는 뜬새라는 남편이 있는데, 마치 그 기동서방처럼 그를 뜬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 뜬새는 남사당패에서 가장 오래된 선임자를 뜬새로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북치는 거, 이렇게 연극하는 거, 외줄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보통 1대1로 상대를 하는데, 그렇게 교육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삐리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몸을 바치는 성적 봉사를 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뜬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남편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왕의 남자에도 보면은 가무성이 나오잖아요. 가무성이 얘 뜬새인 거야. 얘는 삐리인 거고. 그래서 가무성이 얘가 막 다른 남자들한테 팔려고 이런 거 막 막잖아. 못하게 막고 은근히 질투하고 나중에는 연산군한테 팔려가지만, 그래서 왕의 남자를 보면은 그 남사당패의 그런 남색을 그런 내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왕의 남자는 연산군이 주인공인 것보다 이런 남사당패 남색 이런 이준기가 원래 주인공이었던 거지. 그래서 남사당패도 이런 공공연히 동성애가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제 찾은 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목종 이야기할 때 목종의 남색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게, 영국 사스마가 이런 목종의 그런 유행관과의 그런 관계, 그런 거를 만든 게 이제 이런 뮤지컬 사스마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제가 뭐 웬만한 그리고 공민왕과 관련해서는 공민왕의 이 천산대렵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소실됐지만 앞뒤로 이게 남자 2명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쌍화점에서도 홍륜과 공민왕의 가장 좋았던 한때를 이렇게 그린 거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극에서. 쌍화점은 많이 야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고증도 어느 정도 했고, 고려사를 많이 갖다 써서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우리가 너무 야한 쪽에만 집중을 하는데 전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되게 천산대렵도가 또 공민왕에도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라는 거. 참 신기하게도 동성애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런 예술 쪽으로 꽤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동성애자들이 옷도 되게 잘 입고 본인의 외모도 되게 잘 꾸미고 예술적인 영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속 동성애자에 대한 내용을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이어서 조금만 쉬었다가 레즈비언 편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랑의 시를 끝까지 듣죠. 한참